누가 당신의 혈당을 훔쳐가고 있을까요? 이 5가지 보이지 않는 암살자는 설탕보다 더 위험합니다. 찹쌀 제품, 부드러운 흰죽, 즉석 오트밀 등 혈당지수, GI, 가 79에서 98에 달하는 고혈당지수 식품 5종은 백설탕보다 훨씬 높아 혈당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당뇨병 전단계 환자는 이러한 고혈당지수 주식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과학적인 혈당 관리 방법을 통해 당뇨병 및 대사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밀크티와 케이크를 끊고 흰쌀밥과 찐빵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임상 데이터는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전단계 진단율은 무려 35.2%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주식인 찹쌀, 부드러운 흰죽, 즉석 오트밀 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숨어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혈당 상승 살인마들은 백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려 신진대사의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식품들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혈당 변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혈당 관리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흔한 식품들에 속지 마세요. 설탕보다 훨씬 강력한 숨겨진 혈당 폭탄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면 여전히 단 음식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찹쌀 제품, 찹쌀밥, 찹쌀경단, 설날떡 찹쌀은 90% 이상이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젤라틴화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져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찹쌀의 혈당지수, GI,는 98로 순수 포도당과 거의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끔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익힌 흰쌀죽, 통곡물쌀의 혈당지수, GI,는 약 60이지만 장시간 조리하면 전분이 완전히 젤라틴화되어 전분잽을 형성하고 이는 위장관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흡수되어 GI 값이 90을 훨씬 넘습니다. 비교 자료에 따르면 너무 익힌 흰쌀죽 한 그릇을 마시면 같은 양의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식후 혈당이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합니다. 즉석 오트밀, 미리 포장되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 많은 사람들이 즉석 오트밀을 건강한 아침 식사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오트를 매우 곱게 갈아 본래의 섬유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조리 후에는 걸쭉한 반죽처럼 되어 소화가 훨씬 빨라지고 혈당지수, GI,가 79에서 90에 달합니다. 반면 조리가 필요한 통오트밀은 혈당지수가 약 55에 불과하여 혈당 조절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제된 통곡물죽, 연근 전분, 옥수수죽, 기장죽 겉보기에는 통곡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갈거나 조리하여 식이섬유가 완전히 파괴되고 가지 사슬형 전분이 노출된 제품입니다. 소화 및 흡수 속도는 정제된 설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근 전분의 혈당지수, GI,는 82로 백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젤라틴화된 뿌리채소, 으깬 감자, 으깬 고구마, 으깬 토란진 감자 1개의 GI 값은 약 60이지만 으깨서 퓨레로 만들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많은 양의 전분이 방출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첨가하는데 이는 흡수를 더욱 가속화하여 GI 값을 약 80까지 치솟게 하고 혈당 지수를 2배로 높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식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5가지 간단한 방법. 혈당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쉽게 안정시키는 다음 5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익히세요. 연습 1. 주식의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혈당지수가 낮은 주식으로는 현미, GI 55, 퀴노아, GI 35, 메밀, GI 54, 통밀빵, GI 50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로 포도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대안 팁. 으깬 감자 대신 구운 감자 슬라이스를 사용하고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삶은 귀리를 사용하며 밥을 지을 때 80% 정도만 익혀 완전히 질척해지지 않도록
약간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연습 2. 음식의 순서와 조합 조절하기. 많은 사람들이 주식부터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분이 적은 채소, 잎채소, 브로콜리, 오이 등을 섭취합니다. 이러한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를 차지하고 이후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질 좋은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소고기 등을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식후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먹습니다. 이때 주식 100g당 식이섬유 10g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50g과 아보카도 20g을 함께 섭취하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습 3. 주식 섭취량을 정량화하세요. 매 끼니 주식의 건조 중량은 80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성인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총 칼로리의 40에서 45%로 조절해야 합니다. 감으로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지름 12cm 정도의 그릇에 주식을 담아 먹거나 주방 저울, 일반 주방 저울 가격은 20에서 50위안 정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 4. 조리 방법 개선 저항성 전분 보존법.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 12시간 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데우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의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되어 혈당지수, GI를 약 30% 낮출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뿌리채소의 올바른 조리법. 통째로 쪄서 바로 드세요. 으깨서 페이스트처럼 만들지 마세요.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으세요. 산성 물질이 전분의 분해를 늦추고 혈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연습 5. 식후 혈당 관리. 혈당은 식후 30분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시속 약 4km의 속도로 15에서 20분간 빠르게 걸으면 근육이 활성화되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직접 흡수할 수 있으므로 혈당 급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정용 혈당 측정기, 보급형 모델은 80에서 150위안 정도를 사용하여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하고 7.8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은 개인에게 맞춰야 하며 이러한 금기 사항과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예방 조치가 다르고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피해야 합니다. 사용 금기 사항 및 주의 대상 그룹, 절대 금기 대상,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및 위장 수술 후 회복기 환자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나 위장관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고혈당 지수, GI, 식품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통곡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곡물을 잘게 갈거나 오랜 시간 익혀서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습니다. 오해 1.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많은 무설탕 제과류는 정제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매우 강하게 상승시키며 심지어 일부 과일보다도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통곡물은 항상 건강에 좋다. 귀리가루나 옥수수 가루처럼 아주 미세하게 가공된 통곡물 분말은 백미와 비슷한 혈당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 경고, 급성 위험, 주식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저혈당, 어지럼증, 피로감과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흰쌀밥의 3분의 1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점차 그 비율을 높여가십시오. 장기적인 위험, 혈당지수, GI가 낮은 식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으로 혈당 조절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봅시다. 혈당 조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장기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찹쌀 제품, 묽은 죽, 정제된 곡물 가루, 뿌리채소 퓨레와 같이 혈당지수, GI, 가 높은 주식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주식은 매 끼니 주먹 크기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채소, 단백질, 주식 순으로 식사하고 식후 15분간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흰쌀밥의 3분의 1을 현미로 바꾸거나 으깬 감자 대신 구운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첫째 주에는 주먹 크기 기준법을 사용하여 주식 섭취량을 조절하고, 둘째 주에는 식사 순서를 조정하고 식후 빠르게 걷기를 유지하세요. 이후에는 혈당 변화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식단을 최적화하여 혈당 관리를 쉽고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이 자기 집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범인의 정체와 냄새 나는 식초의 건강 효능에 대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취식초는 주강 삼각주 지역의 전통 발효 쌀식초입니다. 유기산, 프로바이오틱 대사산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비위가 약하거나 습기가 많은 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섭취 방법은 식욕 증진, 소화 촉진, 습기 제거 등입니다. 다만 섭취 시 주의사항과 조리 시 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김 씨는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식초로 돼지족발탕을 끓였는데 그 강한 냄새가 새어나와 이웃들이 시체 냄새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사실 식초뿐만 아니라 두리안처럼 냄새는 고약하지만 맛은 좋은 음식들도 특유의 냄새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이웃 간 분쟁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약한 냄새 뒤에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식초의 비밀을 밝히고 그 과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안전하고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체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이 식초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취식초는 단순히 어두운 음식이 아닙니다. 취식초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주강 삼각주 지역의 전통 발효 쌀식초로 장수식초 또는 액상 두리안으로도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나라 말기의 효자 마이푸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우연히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식초 제조 과정은 매우 정교한데 쌀과 찹쌀을 노릇노릇하고 향긋해질 때까지 볶은 후 토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3개월 이상 자연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곡물의 탄수화물을 서서히 분해하여 아세트산, 젖산 등의 유기산과 황화수소 등의 미량 유황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섞여 독특하고 시큼하면서도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냄새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시체 냄새나 고약한 신발 냄새로 오해하기 쉬워 때때로 경찰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일반 쌀식초와 비교했을 때 취식초는 발효 기간이 더 길고 미생물 대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한 냄새뿐만 아니라 유기산, 비타민 B군, 프로바이오틱스 대사산물과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식초는 지역에서 산후조리 음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식초 속에는 어떤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식초 냄새를 불쾌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러한 냄새 나는 물질들은 대부분 자연 발효의 산물이며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장내 미생물 조절, 발효를 통해 생성된 프로바이오틱 대사산물은 장내 비피도박테리아 및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며 변비 및 복부 팽만감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향상, 풍부한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비위가 약하고 식욕이 없는 사람은 따뜻하고 매콤한 식초탕 한 그릇을 마시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링난 지역은 연중 덥고 습한데 현지 주민들은 돼지족발과 콩을 넣은 국에 이 산성 성분의 이뇨 작용을 이용하여 체내 습기를 배출하고 피로, 부종, 두껍고 기름진 설태와 같은 질환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이 식습관에는 몇 가지 논란과 위험 요소도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악취 문제, 황화수소와 같은 휘발성 물질은 확산성이 매우 높아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할 경우 이웃집으로 쉽게 퍼져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시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과다 섭취 위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냄새 나는 식초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금을 많이 첨가하는데 과다 섭취 시 고혈압 환자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이 생성되므로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냄새 지독한 식초를 걱정 없이 즐기고 싶으신가요? 다음 5단계를 기억하세요. 이웃과의 불화나 소화불량을 피하면서 지독한 냄새의 식초가 주는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보세요. 가정 요리 팁, 재료 선택 및 양, 돼지족발, 닭고기, 절인 갓김치, 콩과 같이 기름기가 있거나 풍미가 좋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육수 1리터당 식초 50에서 100g, 도자기 숟가락 한두 개 분량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재료의 풍미와 식초의 산미가 충분히 어우러지도록 약불에서 1시간 30분 2시간 동안 끓이세요. 조리하는 동안에는 항상 환풍기를 켜두고 냄새가 밖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하세요. 이웃과의 불화 방지 팁, 요리하기 전에 공동 채팅방에 특별한 요리를 한다고 알려 오해를 방지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을 막으세요. 요리가 끝나면 냄비와 프라이팬을 즉시 깨끗이 씻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문과 창문을 열어 30분 정도 환기시키세요. 건강하게 즐기는 조합 및 최적화, 비장 강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인 마와 연근을 넣어 식초의 신맛을 중화시키고 영양 효과를 높이세요.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은 생강 몇 조각을 넣어 식초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맛대체, 식초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은 일반 쌀식초에 두부를 소량 넣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단, 두부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소금 첨가량을 줄여야 합니다. 섭취 요령,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처음 드시는 분은 과다 섭취를 삼가십시오. 5에서 10g으로 시작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점차 양을 늘리세요.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위와 장에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관 요령, 개봉 후에는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드십시오. 과일이나 유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냄새가 쉽게 섞여 다른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음 금기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식초가 효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합 대상, 비위가 약한 사람, 식욕 부진과 식후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적당량의 냄새 나는 방귀 식초탕을 마시면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영남 지역 사람, 습기가 많고 쉽게 허약해지며 부종이 있는 사람은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물 요리 애호가, 독특한 요리를 즐기는 사람은 조리법을 익히면 특별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기사항 및 주의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섭취를 금합니다. 심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환자, 높은 산도가 궤양을 자극하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신장 질환 환자,
높은 염분 함량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식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임산부, 미량의 알코올이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의 사항. 고혈압 환자는 복용량을 엄격히 조절하고 수프에 첨가하는 소금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설사를 자주 하는 등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속설 바로잡기. 속설 1. 식초 냄새가 심할수록 영양가가 높다. 사실, 과도한 발효는 유해 세균을 번식시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브랜드나 믿을 수 있는 수제 제품, 일반적으로 500ml 한 병에 20에서 50위안 정도를 선택하고 제조일자와 위생 허가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속설 2. 식초 냄새가 심하면 중독된다. 사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의 농도는 극히 낮아 독성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환기만 잘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험 및 부작용. 단기적 위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강한 냄새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장기적 위험. 염분 함량이 높고 냄새가 강한 식초 수프를 장기간에 걸쳐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에 함유된 유기산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 효소 분비가 억제되어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 나는 음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전통 발효식품을 일상생활에 접목해 보세요. 사실, 오해받는 것은 취식초, 발효 채소의 일종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모두 오랜 지혜가 담긴 결정체이며 저마다 독특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취식초의 냄새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독성은 없지만 조리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조리하면 식욕 증진 및 소화 촉진 효과가 있지만 금기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조리 전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이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고 새콤달콤한 이 국물을 가족과 함께 나눠 드세요. 또한 서로 다른 식습관을 이해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포용적인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들이 당신의 요로 건강을 은밀하게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년층의 30%가 이미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잦은 배뇨, 절박뇨, 야간뇨 증가는 중년층의 30%에서 나타나는 흔한 요로 질환의 징후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방광 훈련, 골반적인 운동, 식단 조절 및 생활 습관 개선은 요로 감염과 전립선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비뇨기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잦은 배뇨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비뇨기계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잦은 배뇨, 절박뇨, 야간뇨 증가와 같은 가벼운 비뇨기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일상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비뇨기계 건강은 노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운동, 식단 조절과 같은 미세 습관을 과학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요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비뇨기계를 막힘없이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변 관련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실제로 비뇨기계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조차도 비뇨기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소변 배출 메커니즘.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은 요도를 지속적으로 씻어내면서 박테리아와 결석을 제거하여 요로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뇨기 질환 진단 및 치료 지침에 따르면 매일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마시면 소변 내 결석 농도를 희석시켜 결석 형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분 섭취에 대해 흔히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와 커피는 수분 보충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소변 생성을 빠르게 촉진하여 요도를 충분히 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로가 예민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광 훈련의 신경 조절 원리. 방광은 탄력 있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거나 자주 소변을 보면 방광의 감각 스위치가 손상되어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규칙적인 배뇨는 방광의 용량 수용체를 재훈련시켜 방광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절박성 요실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마다 소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간격을 늘려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식단과 장비뇨기계, 장과 방광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팽창된 장이 방광을 압박하여 요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흔합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식단은 신장의 대사 부담을 가중시켜 소변의 염분 농도를 높이고 결석 형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당분이 많은 식단은 소변의 pH를 변화시켜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소변을 보호하고 잦은 배뇨와 급박뇨의 작별을 고하는 5가지 작은 습관. 요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5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과학적인 식수 관리 전략, 하루 수분 섭취 목표량, 남성 약 1700ml, 여성 약 1500ml. 운동 중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탈수 예방을 위해 300에서 500ml를 추가로 섭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방법, 30분마다 50에서 100ml씩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책상 위에 계량컵을 두거나 휴대폰에 1시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광 훈련 계획. 먼저 3일 동안 소변 보는 시간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시간마다 소변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15분씩 간격을 늘려 점차 서너 시간마다 소변을 보도록 합니다. 2에서 4주 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급성 요로 감염이나 중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먼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자가 방광 훈련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 여성분들을 위한 올바른 동작, 질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과 비슷하게 5초간 유지한 후 이완하세요. 한 세트에 10회씩 하루 3세트 반복하세요. 앉거나 서거나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올바른 운동 방법, 요도괄약근을 수축,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하고 5초간 유지한 후 이완합니다. 매회 10세트씩 하루 3세트 실시합니다. 수축과 호흡을 동시에 하고 복부나 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식단 조절 계획, 요로 건강 보호에 권장되는 식품, 블루베리, 브로콜리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방광 점막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으며 요구르트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요로 감염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극을 유발하는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알코올, 진한 차는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배뇨 불편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음식을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소변을 참지 마세요. 4시간 이상 소변을 참으면 세균이 번식할 뿐만 아니라 방광 근육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실 사용 후 앞에서 뒤로 닦아 장내 세균이 요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면 속옷을 착용하여 요도 입구를 통기성이 좋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세균 번식 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소변 보호 용품 또한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소변 관리 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예방 조치가 다르며 이러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용 금기 사항 및 주의 대상 그룹, 임산부, 골반적인 운동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 방광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약물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뇨 곤란이 악화되거나 요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기 전에 혈당을 모니터링하여 약물 효과가 희석되거나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개인에게 맞는 수분 섭취 계획을 세우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상식 1.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항상 좋다. 과도한 수분 섭취, 하루 3000ml 이상. 는 수분 중독을 일으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무분별한 수분 보충을 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2. 소변을 참으면 방광 용량이 늘어난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 배뇨근이 손상되어 탄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이 불완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험 경고. 복근을 사용하는 등 골반적인 운동을 잘못하면 스트레스성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여 올바른 자세를 찾으세요.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소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매 시간 5분씩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요로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집의 배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소변 보는 시간을 기록하고 매일 15분씩 간격을 점차 늘려보세요. 3개월 후에는 소변 횟수와 절박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뇨, 지속적인 배뇨통 또는 기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그는 달리기나 점프 없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 2년 만에 18kg을 감량했고 심지어 의사까지 칭찬했습니다. 수영은 과체중인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입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아 관절 건강을 보호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며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당 0.5에서 1kg의 과학적인 체중 감량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므로 중년 비만인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운동으로 적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을 빼려고 온갖 운동을 다 해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다리도 들 수 없을 때까지 며칠 동안 뛰고 숨이 찰 때까지 줄넘기를 2번이나 했는데도 체중은 줄지도 않고 몸이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최근 44세 남성 이 씨는 2년 만에 90kg 가까이 감량해서 73kg까지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는 양쯔강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높았던 혈중 지질과 혈압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그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다른 과체중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체중으로 체지방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저충격 운동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달리기나 줄넘기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고강도 운동은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상 운동 시 무릎은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미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과체중인 사람들은 반월상 연골마모나 무릎 관절 삼출과 같은 문제를 겪기 쉽습니다. 첸다가 선택한 수영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스포츠의학 연구에 따르면 수중 운동은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의 약 90%를 상쇄함으로써 관절에 쿠션 역할을 하여 진정한 무충격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물의 저항은 공기보다 800배나 크기 때문에 수영하는 동안 전신 근육이 사용되어 지상 달리기보다 40% 이상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므로 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수중 운동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걷기. 이 운동은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하며 수영을 전혀 못하거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허리 높이 정도의 물에서 상체를 곧게 펴고 보폭을 크게 하여 앞으로 걸어가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균형을 잡으세요. 이 동작을 한 번에 20에서 30분씩 일주일에 3, 4회 실시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의 평영. 평영은 동작이 작고 리듬이 느려 심장과 폐의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처음에는 킥보드나 부력 벨트를 이용하여 10에서 15분씩 연습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이상 연습하세요. 호흡 리듬을 유지하고 물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중 조깅. 원래는 재활 훈련의 한 형태였지만 이제는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가슴 높이의 물속에서 발을 완전히 물 밖으로 내놓고 팔을 몸과 함께 흔들며 조깅 동작을 흉내내는 수중 조깅은 한 번에 약 25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 조깅보다 칼로리 소모가 더 효율적이며 관절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손목과 발목을 물속에서 움직이고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등 적절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완전히 말려야 하며 중이염, 피부 질환 악화 또는 기타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영을 피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체중 감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감량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2kg씩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빠른 체중 감량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14kg을 감량한 이 씨의 경험은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은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맹목적으로 빠르게 체중을 줄이려다 보면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는 일주일에 0.5에서 1kg의 체중 감량 속도를 권장합니다. 이 속도는 근육 손실이나 대사 장애 없이 효과적인 지방 연소를 보장합니다. 일주일에 1kg 이상 감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손실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나중에 체중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대사 장애로 인해 혈당 변동과 내분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담석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그 결과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담낭에 축적되어 담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중앙병원의 당뇨병 비만 역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MI가 28 이상인 새로 진단받은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중을 10에서 15% 감량하고 유지하면 질병이 크게 완화되거나 완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86kg이었던 한 환자는 의사의 식이요법과 운동 계획에 따라 3개월 만에 14kg을 감량했습니다. 체중이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체중 감량은 엄격한 관리의 결과이며 일반인들이 맹목적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속도로 감량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외에도 장기간의 수상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한에는 강을 건너는 형제로 알려진 주비우 씨가 11년 동안 양쯔강을 건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건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심폐기능과 체력도 또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는 수상 스포츠의 이점이 체중 감량을 훨씬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폐기능 향상. 수영은 지속적인 호흡 조절을 필요로 하므로 심장의 펌핑 능력과 폐의 산소 흡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수영을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체형 가꾸기. 수영은 등, 어깨, 복부, 다리 근육을 포함하여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는 굽은 어깨나 구부정한 등과 같은 잘못된 자세를 개선하고 근육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물에 감싸이는 느낌은 안정감을 주고 수영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이나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 후 상쾌함을 느끼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수상 스포츠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심한 사람은 의사의 지도하에 운동해야 하며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수영을 삼가야 합니다. 습진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영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되어 가려움증과 감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꿈을 위해 체중 감량을 위해 꾸준히 수영을 하거나 고 씨가 수영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킨 사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부담이 적은 무충격 운동을 선택하고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를 유지하면 체지방 감소는 물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점차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기에 물린 후 5분 이내에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긁는 것보다 물린 자국을 없애는데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가려워지는데 특히 어린이와 야외 작업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찜질, 알칼리 용액으로 중화하기, 국소 연고 바르기는 5분 이내에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긁으면 2차 감염이나 태선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모기 물림, 가려움 완화 방법, 피부 발적 및 부기, 어린이 가려움 완화, 항히스타민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성가신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에서 깨고 다리와 팔에는 붉고 부어오른 두드러기가 생겨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긁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피부가 찢어지고 고름이 나올 때까지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한 고통을 겪으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모기에 물린 후 긁어서 생기는 피부 감염이 매년 피부과 진료 건수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 모기에 물린 후의 가려움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에 물린 곳을 긁으면 왜 더 가려울까요?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려면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기가 물 때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이물질 단백질,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A, 이 포함된 침을 주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매개체를 방출시켜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고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긁으면 피부 표면이 손상되어 더 많은 염증 매개체가 퍼지고 신경 말단을 더욱 자극하여 긁을수록 더 가렵고 가려울수록 더 긁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려움증 완화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완화에 냉찜질을 사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온도는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고 신경을 통한 가려움 신호 전달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신경 전도 속도는 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전달 속도가 느려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줄입니다. 실험 결과 냉찜질은 국소 히스타민 농도를 약 30%까지 감소시켜 일반적으로 1에서 2분 내에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발적, 부기,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을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칼리 중화 작용 기전, 모기 침의 pH는 4.7에서 6.1로 약산성입니다. 비눗물, pH 약 9에서 10, 과 베이킹소다물, pH 약 8, 9은 약알칼리성으로 침 속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 외부 단백질 항원의 방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성 물질이 물린 부위에 닿은 후 1분 이내에 피부 표면의 염증 인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가려움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라민 로션에 함유된 산화암연은 피부를 수렴시키고 멘톨의 시원한 느낌은 가려움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가벼운 가려움증에 적합합니다. 로라타딘과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H1 수용체를 차단하여 히스타민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며 약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심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이 가려움 완화 솔루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집 안팎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려움증 완화의 우선순위와 편리성은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가려움증에 대한 응급처치, 냉찜질, 가급적이면 물린 직후에 벌레 물린 후 가려움증을 즉시 완화해주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얼음팩이나 차가운 음료수 병을 얇은 수건으로 감싸서 물린 부위에 5에서 8분간 대주세요.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는 3분으로 줄여주세요. 얼음이 없다면 거즈를 찬물에 적셔 3분마다 갈아주세요. 효과 극대화 팁. 냉찜질 후 피부를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붓기를 줄여주세요. 금속 숟가락을 10분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한 후 물린 부위에 살짝 눌러주면 금속의 열전 도유를 이용해 빠르게 식힐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출 시에도 유용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방법, 알칼리 중화법, 언제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비누와 물을 이용한 방법, 일반 비누, 항균 비누나 강알칼리성 강력 비누는 사용하지 마세요. 를 물에 적셔 물린 부위에 바르고 2분간 그대로 둔 후 물로 헹궈냅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사용법. 베이킹소다 1티스푼에 물 2방울을 넣어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환부에 얇게 바르고 5분 후 씻어냅니다. 단,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상처를 자극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 증상에 대한 치료법. 국소 도포제. 심한 가려움증의 경우
발적과 부기가 심하고 가려움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라민 로션, 사용 전 잘 흔들어 주세요. 면봉에 묻혀 물린 부위에 바르되 피부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햇볕에 노출되었거나 운동 후에 물린 경우 칼라민 로션을 함께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붉은기와 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한 효능의 스테로이드 크림,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데소니드 크림은 중등도에서 심한 발적과 부기에만 사용해야 하며 하루에 2번 이하, 3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굴이나 목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성인 용량의 절반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예방 및 응급처치 키트 준비.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긁지 않도록 하는 팁.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 바세린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물린 부위를 3초간 부드럽게 눌러 주위를 분산시키고 긁지 않도록 하세요. 비상용품 체크리스트. 개별 포장된 쿨링 패치. 외출 시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옷을 적시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베이킹소다 스프레이 만들기. 베이킹소다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 스프레이 병에 담아 집안이나 외출 시 언제든 뿌려 사용하세요. 비용은 1위안도 채 되지 않습니다. 휴대용 칼라민 젤, 로션보다 편리하고 흘리지 않아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세요. 다양한 집단에서 가려움증 완화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금기 사항.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완화하려다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금기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인구 및 주의 사항 건강한 성인과 1세 이상 어린이는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거나 동상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 반드시 성인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중에 판매되는 설탕 함유 가려움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금기사항 및 주의 사용 대상 군절대적으로 금기인 그룹, 피부 궤양이나 물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알칼리 중화나 국소 약물 도포와 같은 자극적인 방법은 감염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부위는 멸균 거즈로만 덮고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베이킹소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알칼리 중화법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 금기사항.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냉찜질만 사용하십시오. 연약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칼라민 로션을 포함한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염 환자의 경우 먼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 원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기, 치약을 바르면 가려움이 빨리 가라앉는다. 민트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불소나 연마제가 함유된 치약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고 싶더라도 3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즉시 헹궈내야 합니다. 치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늘즙과 담배불 자국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 이러한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화상이나 피부 감염을 유발하여 발적, 부기,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경고. 반복적으로 긁으면 피부가 두꺼워져 태선화되거나 심지어 2차성 습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24시간 이내에 부기와 발적이 2배 이상 커지는 경우, 발열, 체온 38도 이상, 또는 림프절 부종, 전신 발진 또는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 이 있는 경우, 이러한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부적절한 처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물린 후 5분 이내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가려움 완화에 매우 중요하며 긁는 것보다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알칼리 중화법은 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크림은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기에 물린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불편함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 탁자에 베이킹소다와 아이스팩을 준비해 두세요. 다음에 물렸을 때는 긁는 대신 냉찜질을 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성가신 모기 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5가지 채소가 조용히 간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시금치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주, 동북콩, 콜리플라워, 냉이, 설배는 간을 보양하고 보호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5가지 식재료입니다. 이 식재료들은 현대인의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생활 습관과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열, 구강건조, 쓴맛, 피로, 불면증 등의 간 기능 이상 증상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요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최근 주변 친구들이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피곤함을 느끼고 아침에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나며 안색이 칙칙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실제로 간에서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생활, 고지방 배달 음식,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 현대 생활 방식은 간의 대사 과정에 이미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생각하지만 시금치만으로는 간의 해독, 대사,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금치보다 간에 더 유익한 천연 재료들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간 건강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하여 지속 가능한 간 건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금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 5가지 흔한 재료에도 간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간 건강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떠올립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여 간 혈액 보충에 좋으며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혈액 보충 효과만으로는 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 5가지 흔한 식재료는 여러 측면에서 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주, 간열을 내리는 열 제거 전문가. 여주에 함유된 여주 배당체와 식이섬유는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하여 간열이 과다하여 발생하는 구강건조,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여주의 쓴맛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마치 간의 정화 스파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여주가 병열을 제거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어 예로부터 간에 좋은 음식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동북콩,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진정시키는 대사 촉진제. 동북콩은 비타민 B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보충하며 간의 대사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동북콩의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장내 독소가 제때 배출되도록 돕고 독소가 역류하여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콜리플라워, 간세포 복구를 위한 해독 수호자. 콜리플라워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장기간 매일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냉이, 봄철 간을 보양하는 간 보약의 왕으로 불리는 냉이는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중성이며 맛이 달콤합니다. 냉이에 함유된 트리테르펠류는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혈을 보충하고 열을 내리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금치는 간에 혈을 보충하고 냉이는 간에 열을 내립니다. 이러한 보양과 열 제거의 조합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냉이를 생명을 지키는 약초라고 칭하며 간을 보양하는 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이버섯과 설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후 간음,
을 보충하는 구세주, 목이버섯의 다당류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체액 생성을 촉진하며 설배의 비타민C는 함께 작용하여 간에 열을 내립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어 가는 부족으로 인한 입마름과 눈마름 증상에 목이버섯과 설배를 넣은 수프 한 그릇을 마시면 불편함이 빠르게 완화되고 건조해진 간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 없는 간 건강에 좋은 간편한 가정식 요리 4가지. 여주와 계란 볶음은 열을 내리고 간을 보호하는 데 좋은 전통적인 조합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주를 썰어 소금에 5분간 재운 후 물기를 짜내고 30초간 데쳐 쓴맛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계란을 풀어 따로 둡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여주를 볶다가 계란을 다시 넣고 볶습니다.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백식초와 샤오싱주를 약간 넣고 마지막으로 백후추 가루를 뿌려 간을 맞춥니다. 핵심은 소금에 재우고 데쳐서 쓴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맛이 너무 강해서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위가 찬 사람은 생강 2조각을 넣어 볶으면 찬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으며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높여 공복에 여주를 먹었을 때 생기는 위장의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푸콩 비장과 간 건강을 위한 단백질 보충 요리. 이 요리는 더운 날씨에 제격입니다. 푸콩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80% 정도 데칩니다. 다진 살코기 돼지고기를 요리용 술과 간장에 10분간 재워둔 후 향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그런 다음 데친 푸콩과 물을 약간 넣고 3분간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장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은 푸콩의 천연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진 살코기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되며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점심 식사로 간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풍부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콜리플라워 소시지 스튜 저지방, 간 보호, 맛있는 선택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이 요리를 추천합니다. 먼저 콜리플라워를 작은 송이로 나누어 데칩니다. 소시지를 미리 10분간 쪄서 얇게 썬 후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소시지를 기름에 살짝 볶아 향이 나면 콜리플라워를 넣고 볶다가 물을 약간 넣고 2분간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핵심은 소시지를 미리 쪄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높은 염분과 지방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염분이 걱정된다면 소시지 대신 살코기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맛은 똑같이 좋습니다. 봄철 간 건조증 해소에 좋은 냉이와 구기자 수프. 이 수프는 건조한 봄철의 제격입니다. 구기자를 2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젤라틴 같은 성분이 나올 때까지 끓입니다. 잘게 썬 냉이와 구기자를 넣고 5분 더 끓인 후 설탕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당뇨병 환자는 설탕 대신 자일리톨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봄철 간열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며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보호하는 식단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며 특정 집단은 이러한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간 보호를 위한 식이요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한 분들은 여주와 목이버섯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섭취 시 생강이나 대추를 넣어 찬 성질을 중화시키거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를 계란과 함께 볶을 때 생강 2조각을 넣거나 목이버섯탕에 대추 몇 개를 넣어 설사나 복부 팽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환자의 경우 소시지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콜리플라워와 소시지를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소시지 대신 살코기 다진 고기를 사용하면 요산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간경변, 급성 간염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은 보조적인 치료법일 뿐이며 약물 치료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약물 및 식이요법 지시를 엄격히 따르고 자가치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간 개선에는 운동과 체중 조절을 병행해야 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최소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조깅하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모두 간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장과 위장에 손상을 주어 영양소 흡수를 저해하고 간접적으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황달, 진한 노란색 소변, 진한 차 색깔처럼 또는 오른쪽 윗배 통증이 나타나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 건강을 기르려면 간단한 집밥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약하자면 여주는 열을 내리고 동북콩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콜리플라워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간 건강에 좋은 철의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여기에 냉이를 더해 균형을 맞추고 목이버섯과 배를 가늠기를 보충하면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다방면으로 줄여줍니다. 요리할 때는 쓴맛을 제거하고 기름 사용량을 조절하며 소금을 적게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간 건강에 좋은 효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복잡한 조리법이나 값비싼 영양제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간단한 간 건강 요리 3가지를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입마름과 쓴맛이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며 심지어 성격까지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3가지 방법을 따라 시작해 보세요. 1단계, 이번 주에는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계란을 넣고 볶은 여주를 추천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재료도 구하기 쉬우며 먹고 나면 간에 열을 내리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2단계, 주말에 냉이와 목이버섯을 넣은 수프를 끓여 드세요. 봄철에 마시기에 딱 좋은데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간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한 그릇 마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방안, 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장을 볼 때마다 여주, 동북콩, 콜리플라워를 더 많이 구입하여 집에서 고지방 및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점차 줄이고 간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천천히 길러나가세요. 몰래 귤껍질물 3컵을 마시면 몸이 은은하게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린 귤껍질 달인 물에 복염을 넣어 습기를 제거하고 설배와 감초를 넣어 담을 없애고 산사나무 열매를 볶아 식욕을 돋우는 이 탕약은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3가지 주요 건강 문제인 과도한 습기, 담,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껍질 탕약은 비장과 위장을 안정시키고 기를 북돋아 주며 습기와 담을 제거하므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나 젊은 층 및 중년층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적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찐빵처럼 붓고 목에는 가래가 가득 차서 뱉어내거나 삼키기가 힘들고 식사 시간에도 식욕이 없는 증상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현대 생활 방식, 즉 좌식 생활, 기름진 음식 섭취,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건강 문제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린 귤껍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말린 귤껍질의 진정한 효능은 조합에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면 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습담을 제거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효능이 검증된 말린 귤껍질의 3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습담을 제거하고 가래를 없애고 목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린 귤껍질을 활용한 3가지 황금빛 조합으로 3가지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세요.
습담이 심할 때는 말린 귤 껍질과 복령을 함께 복용하세요. 아침에 입이 붓고 혀에 두껍고 기름진 하얀 설태가 끼며 변기에 변이 잘 떨어지지 않고 항상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다면 비장이 약하고 습담이 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린 귤 껍질은 기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여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복령은 비장을 강화하고 습담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복령은 체내 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체내 습담을 제거하고 비장을 보하는 이중작용을 하여 습담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비장과 위장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가래가 심할 때는 말린 귤 껍질, 설배, 감초를 넣어 만든 차를 선택하세요.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는 목이 자주 건조하고 가려우며 가래가 끼어 뱉거나 삼키기 어렵고 심지어 아침에도 가래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린 귤 껍질만 마시면 목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지만 설배와 감초를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설배는 수분을 생성하고 폐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말린 귤 껍질의 건조함을 중화시켜줍니다. 감초는 다른 재료들의 조화를 이루어 목의 건조함과 불편함을 완화해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은 폐의 체액을 손상시키지 않고 끈적한 가래를 녹여주므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가을, 겨울철에 마시기에 특히 좋습니다. 식욕이 부진하신 분들은 말린 귤 껍질과 구운 산사나무 열매를 드셔보세요.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거나 식욕이 없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나 심지어 입안의 맛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이럴 때 말린 귤 껍질과 구운 산사나무 열매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린 귤 껍질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며 비장과 위장의 기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운 산사나무 열매, 생산사나무 열매는 너무 시큼해서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워야 합니다. 는 기를 소모하지 않고 소화불량을 부드럽게 해결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의 기름기를 소화시키고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한 컵씩 마시면 음식 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전통 의학의 기본 원리를 한눈에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말린 귤 껍질의 핵심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린 귤 껍질은 특히 3년 이상 숙성된 신회, 신홍, 말린 귤 껍질을 의미합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부며 비장과 폐 경락에 작용합니다. 그 핵심 효능은 기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담을 제거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를 조절하는 것은 비장과 위장에 기가 정체되어 생기는 붓기를 없애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비장과 위장의 체액 이동 능력을 향상시켜 습기가 담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며 담을 제거하는 것은 이미 생긴 습담을 완전히 녹여 없애줍니다. 각 조합의 시너지 효과는 말린 귤 껍질 단독 사용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완해줍니다. 말린 귤 껍질 플러스 복령. 말린 귤 껍질은 기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비장과 위장의 소화 기능을 정상화하고 습기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복령은 직접적인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에 쌓인 습기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공격적인 효능과 방어적인 효능을 모두 갖춘 이 조합은 말린 귤 껍질만 마시는 것보다 습기 제거 효과가 몇 배나 뛰어납니다. 말린 귤 껍질 플러스 설배 플러스 감초. 말린 귤 껍질은 습기를 제거하고 가래를 녹여 끈적한 가래를 묽게 하지만 성질이 따뜻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면 목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설배는 체액 생성을 촉진하고 폐를 촉촉하게 하여 건조함을 완화하며 감초는 이러한 약효를 조화롭게 하여 전체적인 효능을 부드럽게 합니다. 따라서 가래를 제거하고 목을 촉촉하게 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건조한 환경에서 가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말린 귤 껍질 플러스 볶은 산사나무 열매. 말린 귤 껍질은 기를 조절하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여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해줍니다.
또한 볶은 산사나무 열매는 위장에 쌓인 기름진 음식과 소화불량을 직접 분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현재의 소화불량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비위의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장기적으로 식욕 부진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상 팁을 제공합니다. 습기 제거를 위한 귤 껍질과 복령 음료, 습기가 과한 분에게 적합 재료, 3년생 신의 귤 껍질 3에서 5g, 복령 6에서 10g, 복령 덩어리는 미리 잘게 부수면 더욱 쉽게 우려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15분간 우려내거나 약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약불로 끓이면 맛이 더욱 진해지고 효능도 더 강해집니다. 활용법, 귤 껍질과 복령을 보온병에 미리 담아 출퇴근길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습기를 더 쌓이게 할 수 있으므로 염분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1대 2잔을 마시되 과다 섭취는 불필요합니다. 귤 껍질, 설배, 감초 음료, 가래가 많은 분께 적합 재료, 귤 껍질 1조각, 약 3g, 설배 반개, 껍질째 썰어주세요. 껍질이 과육보다 폐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감초 2조각. 만드는 방법, 설배 조각을 찬물에 넣고 약불에서 12분간 끓입니다. 목이 따가울 수 있으므로 끓인 후 따뜻하게 드세요. 활용법,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에어컨이 켜진 실내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가래를 삭히며 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오후 티타임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설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월계수 열매를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월계수 열매는 폐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비슷하고 단맛이 더 강해 단맛을 선호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귤 껍질과 볶은 산사나무 열매차, 식욕 부진자에게 적합 재료, 귤 껍질 3g, 볶은 산사나무 열매 6g, 반드시 볶은 산사나무 열매를 사용하세요. 생산사나무 열매는 신맛이 강해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8에서 10분간 우려내거나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약불에서 8분간 끓여 드세요. 섭취 권장 시간,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 식욕이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기장죽이나 고구마죽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을 점차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하는 건 시간 낭비와 같아요. 말린 귤 껍질을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피해야 할 점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꼭 기억하세요.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임산부 및 수유부. 말린 귤 껍질의 건조한 성질로 인해 특히 임신 초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 과다증 환자. 말린 귤 껍질과 산사나무 열매는 모두 어느 정도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식후에 섭취하거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허증 및 내열 과다증 환자, 예를 들어 입과 혀가 자주 마르고 설태가 거의 없는 붉은 혀를 가지고 있으며 내열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말린 귤 껍질의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린 귤 껍질의 섭취량을 줄이거나 덴드로비움과 같은 음기를 보충하는 성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 바로잡기. 생오렌지 껍질로 말린 귤 껍질을 대체할 수 있다. 생오렌지 껍질에는 휘발성 기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말린 귤 껍질처럼 기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슴 답답함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신회, 산말린 귤 껍질만이 약효를 지닙니다. 과다 섭취가 더 효과적이다. 모든 식이요법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과다 섭취는 구강건조, 변비 등의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말린 귤 껍질을 구입하십시오. 품질이 떨어지는 말린 귤 껍질은 유황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는데
이는 약효가 없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3년 이상 숙성되고 브랜드 보증이 있는 신우이, 진이, 말린 귤 껍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래가 심하게 나오고 열, 흉통, 식욕 부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식이요법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귤 껍질 우린 물 1컵을 마셔서 비장과 위장을 서서히 보양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진 꾸준한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빛 말린 귤 껍질 조합은 모두 약효와 식용 효능을 지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어떤 조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아침에 혀의 설태가 두껍거나 부어 있는지, 목에 가래가 있는지, 식욕이 부진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선택하여 2에서 4주 동안 꾸준히 마시면 붓기가 가라앉고 가래가 줄어들며 식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말린 귤 껍질 물 1잔을 마셔 비장과 위장을 보양하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어도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네요.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다고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옥살산 칼슘은 장에서 결합하여 배출되므로 오히려 소변의 옥살산 농도가 낮아집니다. 신장 결석의 진짜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과 나트륨,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단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걱정 없이 이 조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먹고 양을 조절하고 옥살산 함량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결석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식탁에서 이런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수프는 시원하고 영양가도 풍부하지만 어른들은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 며 마지못해 이 전통적인 조합을 분리해서 먹곤 합니다. 최근 건강과학의 발달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잘못된 상식이 과학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양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이 조합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상식을 철저히 파헤쳐 신장 결석의 실제 위험을 피하면서 안심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문에 겁먹지 마세요. 시금치와 두부가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고 이것이 신장에 침착되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대사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옥살산과 칼슘의 장내 결합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장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생성되는 옥살산 칼슘 입자는 크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 입자의 95% 이상은 대변으로 직접 배출되어 혈액이나 신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신장 결석 형성을 예방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복에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옥살산 농도가 시금치만 섭취했을 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교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인체의 대사 시스템이 이미 자연적인 보호 장벽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실제로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의 칼슘은 시금치의 옥살산과 자석처럼 결합하여 옥살산의 장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소변 내 옥살산 농도를 낮춰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줄입니다. 별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언 별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 함량이 높은 자연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칼슘 함량이 낮은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17% 낮습니다.
그러나 신장 결석의 실제 원인은 주로 식단 조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수분 섭취 부족, 소변 농축 및 미네랄 결정화 유발, 고나트륨, 고단백 식단, 신장에 대한 대사 부담 증가, 유전적 요인 또는 대사 질환, 고요산혈증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부의 더운 지역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시금치와 두부를 선호하는 지역적인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땀 흘림과 불충분한 수분 섭취 때문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여 영양을 2배로 늘리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조리법. 시금치와 두부의 풍미를 안심하고 즐기려면 영양을 보충하고 위험을 피하는 과학적인 조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표 데치기 전처리, 별표 시금치, 아마란스 등 옥살산 함량이 높은 잎채소를 끓는 물에 1에서 2분간 데치면 옥살산의 60에서 8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시금치 100g에는 약 800mg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데치면 200mg 이하로 줄어들어 일반 채소의 옥살산 함량과 비슷해지므로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총 섭취량 조절, 별표 잎채소는 1회 150g 이하, 두부는 100g 이하로 섭취하고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는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에서 철분과 비타민을, 두부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옥살산을 과다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별표 두부는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촉진하고 마그네슘은 옥살산 칼슘 결정 생성을 억제하여 신장 결석 위험을 낮춰줍니다. 음식 궁합뿐 아니라 조리 방법 또한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옥살산 함량이 100g당 100mg 미만인 청경채, 케일, 국화와 같은 잎채소를 선택하면 두부와 함께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칼슘 함량이 100g당 약 138mg으로 순두부의 17mg보다 훨씬 높은 단단한 두부, 북방두부라고도 함을 선택하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단한 두부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조리 시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데친 시금치와 두부를 섞고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고, 가족 식사로는 두부를 베이스로 하고 데친 모닝글로리를 얹은 후 참기름을 살짝 뿌려 쪄내면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름을 적게 사용한 가벼운 요리가 완성됩니다. 누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조심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레시피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합한 건강한 성인,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시금치의 철분과 두부의 단백질은 서로 보완하여 채식주의자들이 흔히 겪는 철분 및 단백질 결핍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 단단한 두부의 칼슘 함량은 우유와 비슷하며 유당이 없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칼슘 보충을 위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금기사항 및 주의 사용 대상군절대 금기, 수산화칼슘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수산화칼슘 섭취량을 엄격히 조절하여 하루 50mg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산화칼슘 함량이 높은 채소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두부를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람, 통풍이나 고요산혈증 환자는 두부가 퓨린 함량이 중간 정도이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을 때는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 양배추, 무를 선택하고 두부국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시금치의 거친 섬유질과 두부의 높은 단백질 함량이 소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두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기장죽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기. 잘못된 상식 1. 모든 잎채소와 두부는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 사실, 시금치나 아마란스처럼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만 주의해야 하며, 유채씨나 케일처럼 옥살산 함량이 낮은 채소는 두부와 함께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잘못된 상식 2. 두부를 먹는 것은 칼슘 보충에 우유를 마시는 것만큼 좋지 않다. 사실, 단단한 두부의 칼슘 함량은 100g당 약 138mg으로 우유 100g당 104mg와 비슷합니다. 또한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칼슘 보충을 위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및 완화 계획.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와 두부를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이론적으로 장에 칼슘이 축적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옥살산 1일 섭취량이 500mg을 초과하거나 칼슘 1500mg을 초과할 때만 나타나며 일반인이 이 정도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잎채소를 하루 200g 이상 섭취한다면 두부 대신 계란이나 생선과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시금치와 두부를 건강하게 즐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요약하자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칼슘은 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대치기, 적절한 양 조절, 그리고 옥살산 칼슘 함량이 낮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조합 방법입니다. 신장 결석의 진짜 원인은 특정 음식 조합이 아니라 수분 섭취 부족과 고염분, 고단백 식단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식단을 제한받지 마세요. 오늘부터 데친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수프 한 그릇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데친 시금치와 단단한 두부를 함께 드시는 저녁 식사를 한번 시도해보고 하루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여 최소 1500ml, 고위험군은 2000ml 이상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장기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식단을 조절해야 하며 이 글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백가닥이 기준선입니다. 탈모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하루에 최대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대사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앞머리 탈모, 원형 탈모증, 두피 가려움증을 동반한 과도한 탈모는 비정상적인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남성형 탈모증, 갑상선 기능 장애, 지루성 피부염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효과적인 모발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과 또는 내분 비내과적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영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이나 비대, 엉킨 머리카락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곧 대머리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백가닥 탈모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세며 위험선을 넘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탈모와 비정상적인 탈모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탈모가 정말 비정상적인 걸까요? 신체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모발도 고유한 성장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생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입니다. 생장기는 2에서 6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모낭은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분비하여 모발이 자랍니다. 두피 모발의 85에서 90%가 이 생장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에서 4주 동안 지속되는 퇴행기로 이 기간 동안 모낭은 모발 성장을 멈추고 모발은 점차 모낭에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개에서 4개월 동안 지속되는 휴지기에는 모발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이후 모낭은 새로운 생장기에 들어갑니다. 성인의 두피에는 약 10만 개의 모발이 있으며 그중 약 10%가 휴지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40에서 100개의 모발이 빠지는 것은 가을의 낙엽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리, 임신, 수유 중 발생하는 가벼운 탈모와 같은 특정 시기의 탈모 현상을 오해합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개 출산 후 3개에서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의 모낭 기능 저하로 인한 모발 가늘어짐 또한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탈모가 심해졌나요? 이러한 잠재적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하루에 100개 이상, 심지어 200에서 300개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3개월 연속 지속되고 눈에 띄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앞머리선이 뒤로 밀리거나 원형 탈모증이 나타나거나 두피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비정상적인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탈모의 일반적인 원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 갑상선 기능 장애,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모낭의 성장 주기를 방해하여 대량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체중 이상, 기분 변화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철분 결핍, 아연 결핍 또는 단백질 섭취 부족은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우며 잘 부러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등 부분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 이는 가장 흔한 유형의 병적 탈모증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M자형 헤어라인과 정수리 부분의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정수리 가르마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장기간의 불안감과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 모낭이 휴지기에 너무 일찍 들어가게 하여 스트레스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르거나 야근을 한 후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외부 요인, 지루성 피부염, 두피의 과도한 피지 분비는 말라세지아균의 증식을 유발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모낭을 손상시켜 탈모를 초래할 수 있으며 두피 가려움증, 비듬 증가 등의 문제도 동반합니다. 과도한 염색과 파마, 그리고 기계적 손상, 잦은 염색과 파마는 모발 큐티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높게 묶은 포니테일이나 꽉 조이는 헤어밴드는 두피에 자극을 주어 기계적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묶은 머리를 하는 여성들은 앞머리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약물 부작용, 항암제, 일부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는 탈모를 부작용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점차 회복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 외에 갑작스럽고 심한 탈모가 발생하거나 노인의 경우 두피가 붉어지거나 청소년의 경우 단기간에 모발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모발 관리 가이드. 탈모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모발 관리 방법 몇 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예방 및 자가 관리, 식단 조절, 양질의 단백질, 모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해 계란 한두 개, 살코기 소고기 50g, 연어, 대구 등의 심해어를 주 2회 섭취하는 등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 100에서 150g 섭취하세요. 미량 영양소, 철분 보충을 위해 시금치와 동물의 간을 적당량 섭취하고 아연 보충을 위해 호두와 캐슈넛을 섭취하며 비타민 D 보충 및 건강한 모낭 유지를 위해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거나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세요. 피해야 할 사항, 설탕, 지방, 매운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이러한 음식은 두피의 유분 분비를 자극하여 탈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최적화하세요. 수면, 매일 7, 8시간 충분히 자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내분비계가 교란되어 모낭이 휴지기에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일주일에 3번 30분씩 유산소 운동, 빠른 걸음, 요가를 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으로 인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및 관리 요령.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실리콘이 함유되지 않은 순한 샴푸를 사용하세요. 두피를 세게 긁지 말고 샴푸 후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여 모발이 당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의학적 치료 및 진단. 먼저 자가 검진을 실시하십시오.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를 세는 등 3개월 동안 매일 탈모량을 기록하십시오. 동시에 헤어라인과 가르마의 변화도 관찰하십시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피부과 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혈구 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와 두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소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용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재활 및 장기 관리, 가정에서의 관리, 굵은 비드로 머리를 빗고 고온의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 사용을 자제하세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살리실산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하면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적응. 유전성 탈모처럼 돌이킬 수 없는 탈모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거나 고품질 가발을 착용하여 외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탈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0가닥 미만 탈모는 불안의 기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척도입니다. 하루에 100가닥 미만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모발 대사 과정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식단 및 생활습관 개선과 전문적인 의료적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의 탈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